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금 투자하고 있는 금 투자자이자 이제는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한 2018년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뭐 뉴스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경기 선행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도대체 뭘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안전자산 하면은 달러랑 금이잖아요. 뭐 달러는 대충 알겠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충 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은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저도 똑같이 유튜브도 보고 뭐 네이버에 찾아도 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말, 뭐 그냥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말,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말이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할 때도 항상 했던 방식이지만 어떤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도 과거에도 먹혔는지 어떤 논리가 사실인지를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을 해봐야 뭔가 그리고 나서야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2015년부터 막 금리 인상이 되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금에 안 좋다 뭐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10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랑 이제 금리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외에도 금과 관련된 통념들,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 오히려 금값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해외 논문들부터 정말 모든 정보들을 긁어와서 제가 실제로 데이터랑 비교한 다음에 맞는 정보, 틀린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이제 제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 말쯤에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경제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곧 금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니까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동안 내내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모아서 2019년 7월에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이 떴거든요. 그때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왜 요즘 금테크가 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가격이 올라야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도 나오고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금을 열심히 투자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것과 반대면에서 금을 안 사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 뭐 짜장면 가격 오르고 국밥 가격 오르고 치킨 가격 2만 원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3만 원에 가까워진 그런 치킨 가격들을 보면서 야 이거 현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뭐 내년에 내후년에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현금을 좀 금으로 바꿔놓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테크가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대체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왜 안전자산이냐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때는 오히려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위기 때 가격이 오르니까 안전자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금은 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냐면 돈과 금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에 정말 과거의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누군가가 쌀을 생산하면 누군가는 포도를 생산하고 누구는 딸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뭐 물물 교환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포도집 사장님은 쌀이 필요한데 나랑 교환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 돈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딸기를 키웠는데 딸기가 올해 완전 풍년이에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딸기가 이게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이제는 뭐 다 썩고 없어져 버릴 텐데
지금은 내가 부자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게 영원한 자산이 아니잖아. 지금 내 이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딸기가 영원한 나의 자산이 되도록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금의 내 부가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산 보존의 측면에서 돈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정말 다양한 걸 썼었어요. 막 조개 껍데기도 써보고, 뭐 담배도 써보고, 뭐 정말 다양한 거, 막 돌멩이, 좀 특이하게 생긴 돌멩이, 막 이런 것도 이제 썼었거든요. 돈으로서. 인류가 다양한 걸 돈으로 써봤지만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희소하지 않아서 돌 같은 거 어디서든 캘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드는 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소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서 잠깐은 쓰였지만 희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인류 역사에서 이제 돈으로 쓰이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다가 이제 돈이 가져야 되는 4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희소성,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변성, 만약에 썩거나 변하거나 뭐 부식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성, 뭐 독성이 있다던가 방사능 물질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빼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남냐면 귀금속류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 팔라디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할성.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칠게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 희소하고 뭐 다 좋은데 문제가 얘가 잘 안 잘리잖아요. 그러면 거스름돈을 줄 때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다이아몬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큰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것과 같은 무게인 작은 다이아몬드 10개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얼마예요? 라고 할 때 몇 캐럿의 다이아라고 이렇게 딱 설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분할성이 중요해요. 쉽게 잘 잘리고 변형이 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소가 온 지구상에서 금이랑 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을 돈으로 썼어요. 희소하다라는 게 돈으로서 가장 큰 메리트인데 이게 한쪽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희소하기 때문에 막 필요한 순간에 갑자기 이제 물량이 늘어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우리는 뭐 양적 완화다, 뭐 금리 인하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좀 유동적으로 하면서 돈을 많이 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금이라는 건 희소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금을 많이 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와 같은 문제, 특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경기 침체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때 국가들이 여러 가지 묘안을 냅니다. 금에다가 구리 같은 걸 섞어서 발행량을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무게를 살짝씩 줄여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좀 줄여가지고 발행량을 늘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 자체로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을 은행 같은데 혹은 국가기관 같은데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져가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이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화폐예요. 종이 화폐들. 이 종이 화폐는 언제든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원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뭐 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뭐 정치인 뽑겠습니까? 안 뽑겠죠. 이게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돈을 뿌리기는 쉬운데 다시 거두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화폐는 영원히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폐가 계속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거에 이제 반대 측면에 있는 금은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 얼마나 풀었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화폐 얼마나 풀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화폐 풀 일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봐도 미국의 정책을 봐도 유럽의 정책을 봐도요. 지금도 많이 풀렸지만 그보다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금테크를 시작해야 되는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금을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이제 패시브 인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 자산 가치를 빠르게 증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금이 초장기 수익률로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거의 물가상승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냐라고 하면 전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식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식만 내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변동성도 커지고 특정 시점, 뭐 경제위기가 온다던가 그런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배분의 관점에서 금이 필요한 거예요. 금은 마치 무슨 의미냐면 금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오히려 내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제 문제가 터졌을 때 좀 폭발적으로 올라요.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은 잘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즘에 금 가격이 뭐 거의 몇 년새를 기준으로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보험이라고. 보험은 특정 시점에 갑자기 팍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이제 처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 경제적 시점이 오면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 가격이 오르면 10년 정도가 오르고 그 오르는 기간 동안 적게는 한 7배에서 많게는 26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꼭 보험의 역할로서 금을 한 10% 정도만 담아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금이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면서 안정성을 올려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다 버틸 수 있어. 수익률이 중요해. 라고 해도 금을 투자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 100%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 90%에 금 10%를 담고 있는 게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게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아닐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면 초장기 수익률이 보통 미국 주식이 한 10% 정도 나오고 금 같은 게 한 4에서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0%랑 4%랑 이 중간인 비중을 따지면은 한 6%나 7%로 내 전체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금과 주식이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때 금 가격은 되게 저평가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이 고평가됐을 땐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작고 달라진 비중을 이제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금 팔아서 다시 금을 채워 넣어서 이제 금이라는 비중을 10%로 맞추고 혹은 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이 이제 뭐 원래 10%였던 비중이 15%로 바뀌었으면 5%만큼 팔아서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만 비중 조절을 해줘도 그게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주식이 10%고 금이 4%인데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1% 12%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금을 10%를 담았을 때 딱히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금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고갈이기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고갈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한 26만 톤 정도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쌓으면 자유의 여신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와요.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그 정도로 금이 되게 희소한 금속인데 그 중에 이미 20만 톤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6만 톤만 남았죠. 근데 6만 톤이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1년에 보통 한 3천 톤 정도 금을 캐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이면은 금이 고갈난다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갈이 되는 그 지점으로 가면서 점점 채산성이 안 좋은 광산들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에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먹을까요? 당연히 맛있는 것부터 먹겠죠.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산이 있으면 그 중에 채산성이 가장 좋은 광산부터 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채산성이 괜찮은 광산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매장량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채산성이 나쁜 그런 금강들만 남을 거기 때문에 생산력이 하락하고 채산성이 안 좋은 금강만 남는 만큼 금을 채굴할 때의 비용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거는 이제 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소가
우려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도 생산량이 늘어날 때가 있으면 또 줄어들 때도 있거든요.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금의 슈퍼사이클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계속 이렇게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고갈이 다가오는 시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의 슈퍼사이클이란 말은 사실 잘 나오는 말은 아닌데 제가 거의 2019년부터 계속 했던 말이에요. 왜냐면 이 금이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가 왜 나오는지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을 채굴할 때 어떻게 채굴하냐를 생각해보면 그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곡괭이 들고 이제 금을 이렇게 툭툭툭툭 캐면은 이제 금이 툭 하고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의 채굴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금을 채굴하는 과정을 짧게만 요약해드리면, 금이 어디에 많은지 탐사를 해야겠죠. 탐사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고 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은 금을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뭐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던가 금이 나올 철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금을 캘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땅을 파도 그 중에 금은 되게 소량이고 또 순도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제 과정이라는 걸 한 번 더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금은방에서 보고 금거래소에서 봤던 그 골드바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이 한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광 기업들은 그 금의 생산량을 금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뭐 올릴 수도 없고 좀 떨어졌다고 해서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산량 차트를 보면 금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도 내내 늘어나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걸 보고 금 가격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시차가 10년이라서 금 가격 사이클도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지난 100년의 사이클을 보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까지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금 가격은 그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짧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한 10년이라는 그 사이클 내에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금은 슈퍼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죠.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금투자방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앞전 거 까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투자하기 싫어지실 수 있어서, 만약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KRX 금시장이라는 걸 추천드려요. KRX 금시장은 2014년에 국가가 이제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금시장인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간편합니다.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옛날 분들이 이제 금 투자하실 때는 금은방도 가고, 그 다음 금은방 어디가 싼지 모르니까 막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도 보고, 아니면 뭐 종로 가서 발품도 팔고, 이렇게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KRX 금시장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만으로 그냥 주식 어플 켜고 거기에 금 투자할 수 있는 금 현물 탭이 따로 있어요. 간편하게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계좌 없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5분이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간편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요. 일반적으로 금거래소들은 수수료가 한 4%에서 5% 정도,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가 있고, ETF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편인데 걔도 한 0.7%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KRX 금시장은 0.3%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사고 팔 때 거의 비용이 안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되게 유리해요. 우리가 실물을 산다고 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이제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통장이나 ETF 같은 방식은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또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방법은 세금이 나타나는데, KRX 금시장은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실물 골드바로 주세요 라고 하면 부가세를 내야겠지만, 그냥 KRX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그냥 그대로 매도하면은 세금이 없다는 장점. 그러면 정리하면 간편하죠, 수수료도 가장 싸죠, 세금도 없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초보자가 금 투자를 처음 접근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저는 광고는 포기했고요. 은행에서 이제 금통장이라는 그런 투자 상품이 있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가장 추천 안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것도 이점이 있긴 있어요. 거의 0.01g 아마 그 정도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워낙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살 때 팔 때 수수료 2%에다가 나중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그래도 실물 사가지고 부가세 10% 내는 것보단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부가세 다 내고 사는 게 훨씬 더 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한 번 오를 때 내내 오르고 좀 많이 올라요. 전체 사이클에서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뭐 두세 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금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금 가격이 한 3배가 앞으로 더 올랐어요. 내 투자 수익률 200%에다가 세금 15.4%가 부가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15.4%를 떼는 건 금의 속성을 기준으로 이 금 투자를 하는 걸 바라볼 때 정말 비효율적인 투자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 통장은 그렇게 추천하는 투자는 아닙니다.